안녕하세요. 무조건 동아시아사 조성천입니다. 오늘은 7번째네요. 자, 중사 한번 요약부터 보고요. 하은주가 핸드폰을 충전하고 지난 유진남을 만나 수당을 받아 오송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요금이 들여 원명청을 신중히 마셨다. 네, 이게 중국 역사의 대략적인 표현이고요. 네, 중요한 연도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진나라가 춘추전국 시대 혼란을 통일한 것이 BC 221년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남북조 시대, 북이가 화북을 통일한 439년부터 수가 통일한 589년까지를 남북조 시대라고 그러죠. 네, 439-589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네, 439-589 무조건적으로 나와야 되는 연도예요. 439-589. 네. 그리고 당나라가 수나라를 이어서 618년부터 907년까지 618-907 당나라요. 네. 그 다음에 5대 19가 져서 송나라가 960년부터 1279년까지. 네, 북송과 남송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송나라 때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가 있었던 거고요. 요나라는 916년부터 1125년까지 있었는데 송나라와 1004년에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고요. 금나라는 1115년부터 1234년까지 존속했는데 1126년에 송나라에 쳐들어와서 그 유명한 정강회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송은 멸망하고 송나라는 남쪽으로 와서 항저우에서 남송을 시작하는 것이죠. 1206년에 징기즈칸이 몽골을 통일해가지고요. 1271년에 쿠빌라이가 원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1368년까지 존속하고 원나라가 송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죠. 금나라도 멸망시키고요. 원나라가. 그 다음에 명나라 1368-1644. 그 다음을 이은 것이 다시 여진족의 청나라 1616-1912이고요. 그 다음에 19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연도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해서 명대 학문부터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명나라 시대에는 송나라 시대에 나온 성리학이 지배 이념, 관학으로 이제 확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리학과 과거를 통해서 확립된 계층을 신사층이라고 그러죠. 신사층. 명청대의 과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 신사층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성리학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고려에는요. 성리학을 누가 들여왔죠? 원나라 때 안양이 들어오죠. 원나라 때 안양이 성리학을 고려 들어와서 누가 성리학을 발전시킵니까? 신진사대부. 나중에 조선을 개창하게 되는 신진사대부가 지도 이념으로 성리학을 삼게 되는 것이죠. 조선시대는 성리학이 당연히 국가 이념과 지도 이념이 됩니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리학인 것이죠. 그래서 서원과 향약이 보급돼서 성리학 질서를 확립시켰고요. 여기서 이제 이황과 이이라는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둘 다 유명한 성리학자들인데요. 이황은 성학 집도, 이이는 성학 집요. 저술한 책이 이름이 비슷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죠. 이황이 저술한 성학 식도는요. 성리학의 원리 개념을 10개의 그림, 도가 그림 도자예요. 성리학을 10개의 그림으로 만들어서 책자를 갖다 바친 것이죠. 누구한테요? 선조한테, 이황이. 그래서 성학식도입니다. 그래서 성학식도를 병풍으로, 그림이니까요. 병풍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리학을 깨우셨다는 것이죠. 이이가 쓴 거는요. 성학집요. 성리학, 그 중에서도 대학을 위주로 해가지고 핵심을 모아놓은 게 성학집요이고요. 이이는 또한 경복요결이라는 또 유명한 책을 저술합니다. 이황은요. 성학집도, 그리고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많이 줬고요. 이이는 성학집요, 경복요결을 저술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성리학이 가마쿠라 막부 시대 1185년부터 1333년 가마쿠라 막부 시대의 전례가 돼가지고요.
우리나라의 그 강항이라는 유학자가 정유전한테 끌려가서 후지와라 세이카와 교유를 한 것이죠. 그래서 후지와라 세이카는 사서오경 외운이라는 책을 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가 하야시 라잔인데, 하야시 라잔은 에도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의 자문역이죠. 여러 가지 제도를 정리한 사람이 하야시 라잔입니다. 그리고 야마자키 안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마자키 안타이는 성리학과 일본의 신도를 결합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야마자키 안타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유시마 성당인데요. 얼핏 들여보면 성당 이름 같은데 기독교와 관계 있는 성당이 아니고요. 공자를 모셔놓은 거예요. 유시마 성당은 유교와 관련 있는 것이고 유학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유시마 성당 도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대에는 성대학이 관악으로 자리 잡긴 했지만 나중에 왕양명, 왕수인이 양명학을 창립하게 됩니다. 양명학은요 크게 두 가지죠. 심증리, 마음의 하늘에 이치다.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똑같아야 된다. 다시요. 심증리, 지행합일입니다. 양명학은요. 그런데 성대학은 뭐죠? 성증리, 인간의 본성이 하늘에 이치다. 그리고 성대학은 또 뭘 중요시해요? 경물치지. 성대학의 공부 방법은 경물치지. 사물의 근원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원리를 깨닫는 방법, 경물치지가 성대학의 방법이고요. 또 성대학에서는 근사록, 주의가 모아놓은 근사록이라는 책을 중시하죠. 양명학은 조선에 들어와서는 정제도를 비롯한 강화학파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성리학의 나라였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명예무역정책인데요. 명예무역정책하면 가망무역이죠. 가망무역. 어느 왕 때요? 영락제. 그 유명한 영락제 때부터 일본의 무로마치마쿠와 가망무역을 하는 것이죠. 가마쿠라는 무역 허가증을 둬가지고 제한된 무역을 하게 하는 것이죠. 가망무역, 그 이름이 가망무역입니다. 그리고 명나라는 기본적으로 해금 정책을 폈죠. 해금 정책을 피기 전에 영락제 때 누가 환관 정화가 대항해를 합니다. 1405년부터 1433년까지 대항해를 해서 인도양 아프리카까지 갔다 오죠. 대선단이 이끌고. 그런데 거기가 마지막이죠. 1433 이후로 해금 정책 바다를 막아버렸습니다. 못 나가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밀무역만 선행하게 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상 명나라가 더 이상 발전을 못한 것이죠. 세계사적으로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 대항해가 시작돼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가 전 세계를 주름잡는 대국이 된 것인데 명나라는 해금 정책을 펴가지고 그 기회를 스스로 날라버린 것이죠. 명나라 비교해서 청나라의 무역 정책을 보면요, 청나라는 공행무역이라고 합니다. 18세기 광저우에 공행이라는 관에서 허락하는 무역만 하라는 그런 공행을 만들어 준 것이죠. 관어 상인이죠, 일종의. 그리고 청나라도 처음에 해금 정책을 폈다가 해금령을 해제하는데 어느 왕 때 해제했냐면 강희제 때. 강희제 때 타이완의 반청 세력을 진압하고 1683년에 진압을 하고 1684년부터 해금령, 천계령을 해제합니다. 1684년부터요. 명나라 관련해서 조세 관련해서 일조편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조편법. 그동안의 잡다한 세목을 지세와 정세 둘로 해가지고 지세와 정세 둘을 모두 은으로 납부하는 제도가 바로 일조편법입니다. 16세기 말 명나라에서 시행된 일조편법입니다. 그 전에 언급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어요? 당나라 초기에 조용조, 균전제, 부병제 제도가 성립이 돼 있었는데
어떤 난 때문에 그게 붕괴됐다고요? 그 유명한 안사의 난. 755년부터 763년에 벌어진 안사의 난, 안독산 사사명의 난으로 인해서 당나라가 완전히 붕괴의 위험에 처한 것이죠. 그러면서 조용조, 부병제, 균전대가 붕괴하고 뭐가 나왔어요? 양세법과 보병제가 나온 것이죠. 양세법. 어떤 제도예요? 네. 양세 두 번 받는데 여름과 가을에 두 번 받는다고 해서 양세법이죠. 양세법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명나라 이때 와서 16세기 말에 와서 일조평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잡단 조세 세목을 지세와 정세, 정세는 인두세예요. 지세는 땅에 나오는 세금이죠. 두 가지로 해서 모두 은으로 받는다. 은이 있어야 되는 제도죠. 그리고 이 제도는 청나라 때 강희제 때 지정은제가 나오게 됩니다. 지정은제는요, 지세와 정세를 통합해서 지세만 은으로 납부하게 된 제도가 지정은제입니다. 강희제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명나라 때 세계사적으로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1392년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남북조를 통일합니다. 무로마치 막부는 1336년에 설립되죠. 그래서 1392년까지 남북조 시대. 남조에도 천황이 있고 북조에도 천황이 있는데 1392년에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1392년은 뭐한 해예요? 조선이 건국된 해입니다. 1392년. 그리고 중국에도 남북조 시대가 있었죠. 일본이 남북조 시대에 있는 것처럼 언제라고요? 439, 589. 중국의 남북조 시대가 더 중요합니다. 439, 589. 북의 화북통일 439, 수의 전국통일 589. 439, 589. 150년 동안이 중국의 남북조 시대입니다. 1453년에는 그 유명한 사건, 동로마하 제국이 멸망합니다.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세계사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오스만 투르크가 동서교역, 중국과 인도의 동서교역을 막아버리니까 대항해 시대가 시작됩니다. 대항해 시대가 시작돼서 아프리카를 돌아오는 길, 대서양을 넘어가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동로마가 멸망돼서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동로마 제국에서 일했던 문화예술인들이 서유럽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가. 그리고 1453년에는요, 그 유명한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끝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1453년. 100년 전쟁이 끝나게 돼서 영국과 프랑스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영국은 바로 2년 후에 장미전쟁이 일어납니다. 요크가와 랭카스터가가 장미전쟁을 일으켜가지고요. 결국 튜더 왕조가 성립됩니다. 헨리 7세 튜더 왕조가 성립되는 것이죠. 헨리 7세는 헨리 8세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프랑스는요, 100년간을 넘게 싸우면서 프랑스 국민이라는 그 민족의식이 각성되면서 국민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1453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1467년에는 일본에서 온인의 난이 일어납니다. 온인의 난도 중요해요. 온인의 난은 쇼군이 원래 자기 동생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들을 물려줘야 되는지 원래 동생한테 물려줘야 되는지 이걸 두고 후계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게 바로 온인의 난인데 이때부터 일본의 전국시대, 센고쿠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센고쿠 시대가 시작돼서 이제 그 유명한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타케다 신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1590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했고, 그래서 2년 후엔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조선을 침범하게 된 것입니다. 네. 1517년, 네. 아까 말한 1453년과 더불어 거의 가장 중요한,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네, 종교개혁. 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부르크 성에 붙였다고 해서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534년에 영국에서 벌어진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헨리 8세가 수장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네, 사실 영국의 종교개혁은 루터의 종교개혁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반포한 이유는 종교개혁 때문이 아니고 원래 캐서린과 왕비 캐서린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교황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교황 네 통제를 안 받을래. 영국의 종교는 내 거야. 그래서 영국 국교의 수장령을 반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결혼해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인 앤 볼린과 결혼한 것이죠. 앤 볼린과 결혼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1559년에 헨리 8세의 딸인 엘리자베스 2세가 영국 국교회를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국교회를 확립해요. 국교회는 국왕이 그 종교의 수장입니다. 교황이 수장이 아니고요. 교황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이죠. 1543년, 이해도 중요합니다. 1543년에 일본의 포르투갈이 조총을 전래합니다. 포르투갈이 조총을 전래해서 1575년에 나가시노 전투가 벌어지는데 1575년 나가시노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가 바로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을 처음 사용한 전투입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을 처음으로 사용한 전투가 1575년 나가시노 전투, 나가시노 전투입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은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칼 들고 싸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총으로 싸웠습니다. 총으로 싸우고 물론 뭐 백병전을 할 때는 칼로 어차피 싸웠겠지만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는 먼저 총으로 싸운 것이 뭐 칼로 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총을 사용한 게 1575년 나가시노 전투였고 이때 1575년에는 우리나라는 뭐하고 있었냐면은 선조 때 동인 서인이 붕당을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결국 망하는 것이죠. 1555년에는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의가 일어납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돼서 계속 구교와 신교 제후들끼리 싸운 것이죠. 그래서 1555년에 아우구스부르크, 독일의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모여서 루터파를 공인하게 됩니다. 루터파를 공인한 것이지 신교를 공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교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아우구스부르크화의는 루터파를 공인한 것입니다. 좀 이따 나오는 1598년에는 프랑스에서 낭트 칙령을 발표하는데요.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발표하는데 이것은 위그노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위그노는 프랑스 신교도를 위그노라 그래요. 그렇죠? 낭트 칙령은 누구한테 종교 자유를 허용했다고요? 프랑스 신교도인 위그노에게 종교 자유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루이 14세가 이 낭트 칙령을 철폐해버리죠. 그래서 신교도들이 루이 14세 때 유능하고 돈 많은 신교도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루이 14세가 지나고 결국 루이 16세 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칙령하면 또 어떤 칙령이 있습니까? 이 1598년에 낭트 칙령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칙령이 있죠. 313년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밀라노 칙령이 313년에 있습니다. 1602년에 마테오 리치라는 중국에 온 선교사가 고녀 만국전도를 제작합니다. 고녀 만국전도. 왜 중요하냐면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고녀 만국전도를 마테오 리치가 1602년에 제작했습니다. 중국에서요. 명나라 때죠. 그리고 1608년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대동법을 경기도에 실시합니다.
대동법 시행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기득권자들이 못하게 막았습니까? 근데 1608년 광해군 때 대동법을 경기도에 처음 실시했고 100년 후인 1708년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광해군 때는 1608년에 대동법을 실시했고 1609년에는요 뭐 했어요? 일본과 국교를 회복했죠. 기후약조를 체결했습니다. 1609년 기후약조 체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그 다음 이제 청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청나라요. 네. 청나라는 1616년부터 1922년까지 존속한 나라입니다. 근데 1616년은 뭐냐면 네. 그 유명한 누르하치가 네. 여진족을 통일해서 후금을 건국한 해가 1616년입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아직 청나라 아니에요. 그죠? 후금을 건국한 게 이전에 금나라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를 다음 뒤를 잇는다고 해서 후금을 건국한 게 1616년이고요. 누르하치의 아들이 태종 홍타이지인데 홍타이지가 1636년에 대청으로 국호를 변경합니다. 1636년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런 변경했느냐? 네,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맥락이 있는데 이때 홍타이지가 몽골 원나라가 명나라한테 이제 다시 몽골촌으로 쫓겨가서 있었죠. 네, 북원을 세웠고 쫓겨가고 있었는데 태종 때 네, 몽골 부족을 통일을 해가지고 몽골 제국으로부터 뭘 받냐면 데칸의 옥세를 받습니다. 네. 네, 몽골 데칸의 옥세를 받기 때문에 이때부터 홍타이지 이후의 청나라 왕들은 몽골의 데칸을 겸임하게 되는 거죠. 네. 만주족과 몽골족이 통합하게 된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몽골이 함부로 하지 못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때 몽골로부터 옥세를 받아서 데칸이 됨과 동시에 홍타이지는 이때부터 여진족을 만주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여진족이라고 불렀잖아요. 여진족을 만주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홍타이지 아들 순치제 때, 순치제 때 바로 이자성의 반란을 진압하고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베이징 입성한 게 1644년이에요. 네. 이 베이징 입성과 관련해서 네. 중국은 만리장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만리장성 동쪽 끝이 산해관이라고 합니다. 산해관. 네.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네. 다른 길은 갈 수가 없고 험하고 해가지고 갈 수가 없고 길 하나만 좁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 아시죠? 옛날에 네. 테르모필레처럼 그리스의 테르모필레처럼 다른 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갈 수가 험하고 해가지고 갈 수가 없고 길 하나만 쭉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로밖에 갈 수가 없으니까 한 명씩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리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산해관을 청나라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와 방금 언급한 홍타이지가 산해관을 돌파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네. 산해관은 돌파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여기 들어왔나? 네. 이자성의 반란으로 북경을 점령하니까 그러면서 이자성이 뭘 했냐면은 산해관을 지키고 있던 오삼계의 애인 진원원을 뺏어갑니다. 네. 오삼계가 그토록 사랑했던 애인 진원원을 뺏어간 거예요. 이자성이. 그러니까 산해관을 지키던 오삼계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청나라에 항복해 버렸습니다. 네. 청나라에 항복해서 문을 열어준 거예요. 산해관은 돌파된 적이 없습니다. 산해관은 돌파할 수가 없어요. 네. 문을 열어줘서 청나라가 쭉 타고 바로 내려와서 북경을 가서 이자성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네. 순치제 다음 왕이 그 유명한 강희제입니다. 강희제. 네. 청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왕 강희제. 네. 강희제는 1661년에 즉위했다는 것부터 아셔야 돼요. 네. 강희제는요 61년에 즉위해서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 즉위합니다. 61년에 즉위했습니다. 업적도 많고요. 강희제는
먼저 3번의 날에 진입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5.3계를 포함해서 청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한 3명의 그 한족 애들한테 밑에 윈난 이런 데다가 왕을 봉해 줄 것이죠. 3명을 3번인데 이 5.3계를 비롯한 3명이 3번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 3번의 난을 진압한 게 바로 강희제입니다. 그리고 강희제는 러시아와 그 유명한 네르친스크 조약을 1689년에 체결합니다. 이때 러시아의 왕은 표트르 대제예요. 그리고 반청 세력인 정성공일파를 1683년에 대만을 이제 복속하게 되는 것이죠. 대만을 복속하니까 이제 완전한 통일이 이룬 것이죠. 그래서 뭐랍니까? 해금령을 청계령이라고 하는데 해금령을 해제하는 것이죠. 1684년에. 그리고 중요한 업적 지정은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지정은제가 뭐라고요? 지세와 정세가 둘이 있는데 정세를 지세에 통합시켜서 지세 하나만 은으로 납부하게 되는 은본위제도 지정은제 바로. 강희제 아들은 누구냐면은 옹정제입니다. 옹정제. 옹정제는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기처를 실시했고요. 군기처를 설치했고요. 지정은제를 전국으로 확대했고, 캬흐타 조약을 체결합니다. 캬흐타 조약.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이후에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몽골 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몽골의 국경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몽골 지역의 국경을 정했는데요. 어디로 정했어요? 지금 러시아와 몽골 국경으로 정한 게 바로 캬흐타 조약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때는 몽골은 중국의 땅입니다. 외몽골, 내몽골 모두 중국의 땅이었습니다. 옹정제 아들은 누구예요? 걸륭제. 걸륭제도 업적이 많은 사람이고요. 중국 역사상 최대 판도를 이뤘다. 중국 역사상 최고로 넓은 영토를 가진 사람이 바로 걸륭제입니다. 걸륭제의 별명은 십전누인입니다. 10번의 원정을 모두 승리를 이끌었다고 해서 십전누인. 그래서 걸륭제는 자기를 자랑하면서 십전무공이라고 해요. 내가 그런 10번을 싸워서 10번 다 이긴 무공을 있다. 십전무공을 하고요. 걸륭제 하면은 사고전설을 편찬했습니다. 백과전설 책을 다 정리했습니다. 사고전설을 편찬한 게 걸륭제고 그 전에는 명나라는 누가 했죠? 그 유명한 영락제가 영락대전을 편찬했습니다. 이 사고전설도 명나라의 영락대전을 기본으로 한 것이에요. 걸륭제 때는 영국에서 드디어 메카틴 사절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역 확대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지요. 거절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고 나중에 아편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걸륭제는 할아버지 강희제가 61년 했기 때문에 자기는 60년만 한다고 하고 1796년에 그만둡니다. 스스로 그만둬서 아들 가경제한테 물려주는데요. 그 다음에 사실상 4년 동안 또 실질적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위기간만 따지면 강희제가 61년, 걸륭제가 60년인데 걸륭제는 퇴위한 이후에도 4년 동안 죽기 전까지 1799년 죽을 때까지 실질적으로 왕으로 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희제, 그 아들 옹정제, 그 아들 걸륭제, 강온건 이 3명을 135년 정도 동안 청나라의 최전성기라고 그러고요. 문화예술이 꽃피었고요. 영토도 최대로 확장했고요. 그래서 강건성세를 합니다. 강건성세. 청나라는 사실 이 강건성세가 지나는 1799년 이후에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바로 내리막이죠. 우리나라는 누구야? 정조가 1800년에 죽은 다음에 조선이 끝나는 것처럼 청나라도 걸륭제가 퇴위한 이후로 끝나는 것이죠. 여기서 참고로 청나라 황제 계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도 외우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연,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이렇게 20지대 왕을 외우는 것처럼 청나라는 누르하치를 포함하면 12명입니다.
12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왕이 누구예요? 누르하치. 후금을 건국한 누르하치. 1616년에. 그 다음에 홍타이지. 네. 국호를 대청으로 바꿨다 그랬죠. 네. 그리고 병자호란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 왕이 순치제. 순치제 때, 네. 중국을 통일하는 것이죠. 네. 산해관을 네. 오상계가 열어줘가지고 통일했고.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강희제. 강희제 때 뭐 했다고요? 네. 3번에 난 진압, 네르친스크적 체결, 대만의 반청태력 진압, 네. 지정은제 시행, 네. 이런 업적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강희제 아들 옹정제 때 네. 군기처 설립, 네. 캬흐타 조약, 네. 그 다음에 그 아들 걸륭제 때 사고전서 편찬, 중국 최대 영토 확보, 네. 그 다음이 가경제인데, 가경제는 뭐 별다른 사건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도광제. 도광제 때 뭐가 있었냐면 그 유명한 아편전쟁과 난징조약이 도광제 때 체결됩니다. 아편전쟁 1840년, 난징조약 1842년이요. 그 다음에 한풍제입니다. 한풍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평정국의 상도 있었고요. 제2차 아편전쟁 체결, 제2차 아편전쟁, 그래서 북경조약 체결 이런 게 한풍제 때 있었고, 한풍제 때 프랑스, 영국 연합군이 북경으로 들어오니까 한풍제는 열하 아시죠? 박정희 갔다 온 열하에 있는 피서산장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1861년에 죽고요. 한풍제 태후가 그 유명한 서태후가 이제 인제 나오게 됩니다. 한풍제가 동태후, 서태후가 있는데 장석의 동쪽에 사는 동태후, 원래 황후가 있고요. 서태후 이렇게 두 명이 있게 되는데 서태후가 아들을 낳죠. 그래서 한풍제 아들이 동치제가 1861년에 즉위하게 된 것입니다. 동치제. 그래서 1861년에 뭐가 일어나요? 양무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양무운동이 시작됐는데 청일전쟁 패배로 끝나버린 거고요. 동치제 다음이 광서제. 광서제는 누구냐면 서태후의 조카입니다. 서태후가 지가 다 혼자 다 해본 것이죠. 만만한 사람은 왕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광서제가 조카이긴 하지만 서태후가 지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광서제가 나름대로 중국 발전을 해서 해보려고 한 게 변법 자강운동을 한 것이죠. 1898년 변법 자강운동. 캉유웨이 랑치차오가 공양학을 바탕으로 해서 변법 자강운동을 일으켰는데 왜 실패했어요? 원세계가 배반을 했죠. 원세계가 서태후한테 계획을 알려가지고 광서제가 유폐되게 됩니다. 광서제가 유폐되게 돼서 광서제는 그 이후로는 아무 존재가 없이 서태후가 혼자 다 한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그런데 1908년에 11월에 서태후가 죽게 되는데요. 재밌는 거는 서태후 죽기 전날에 광서제가 죽습니다. 광서제가 전날 죽고 서태후는 그 다음날 죽는데 나중에 그 이제 시신이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광서제 시신을 분석해 봤더니 독살당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서태후가 독살을 해버린 것이죠. 자기 죽기 전에 바로 독살해버리고 서태후가 다음 왕 선통제 푸이까지 후계자를 정해놓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1908년에 죽었으니까요. 아까 1861년에 동치제가 집권해서 1908년에 죽었기 때문에 서태후가 중국 청나라 말 47년 동안을 서태후가 혼자 다 주물럭주물럭 다 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이죠. 그 선통제가 3살 때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선통제는 계속 이용만 당했죠. 나중에 일본이 만주사변 일으켜서 만주국을 만드니까 만주국 집정이 됐죠. 이용만 당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중국 왕이 1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아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강홍건,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대학문은 고징학이라고 그러죠. 고징학. 철저하게 확인을 거쳐서 검증된 것만 하게 되는 거죠. 고징학. 그래서 실사구시라고 그러죠. 실사구시.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거죠. 이게 실사구시. 그래서 이게 뭐에 영향을 줘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실학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실학. 그리고 청대 공양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공양학은 현시적 개혁 성격의 학문이라서 뭐에 영향을 줘요? 변법제강운동. 1898년에 캉유웨이 량키자오의 변법제강운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청대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요, 아담찰이 중요합니다. 아담찰. 아담찰은 흠천감, 천문역법을 한 흠천감 책임자로 시연역을 만들게 됩니다. 시연역. 청나라 때 시연역이라는 역법을 만들어요. 그 전에 원나라 때는 뭐 만들었어요? 수시력. 원나라 때는 수시력을 만들고 지금 청나라 때는 시연역을 만들었고, 아담찰은 또 우리나라 관련 있는 게 병자호란 때 볼모로 이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에 가잖아요. 소현세자와 교류를 했습니다. 아담찰. 소현세자는 병자호란으로 죽고 가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지금 세상이 다 변하고 있는데 지금 조선은 맨날 이 중화사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데,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보고 선교사 아담찰을 만나면서 교류를 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소현세자가 조선에 들어오잖아요. 아담찰로부터 많은 과학 문물과 이런 걸 제대로 갖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상을 펼치지 못하고 바로 죽습니다. 인조의 독사이라는 설이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죠. 만일 소현세자가 왕이 됐더라면 우리나라 조선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카스틸리오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스틸리오네는 서양학 기법을 소개했고 그 유명한 원명원 설계를 도움을 사는 바로 카스틸리오네입니다. 참고로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아까 나왔죠. 마테오 리치는 명나라 때 온 사람입니다. 명나라 때 활동한 게 마테오 리치인데 어떤 지도를 만들었다고요? 고려만국전도. 세계 지도인 고려만국전도를 1602년에 제작을 했고요. 천주시리를 저술했고요. 유크리트의 기하원문을 번역합니다. 마테오 리치, 아담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청나라는 근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1840년 아편전쟁부터가 근대라고 흔히 하는데요. 원래 근대란 개념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아편전쟁부터를 근대라고 하면은 학문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개항이 그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근대라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875년, 1876년 이때부터 개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1960년에 4.19 혁명, 시민혁명이라는데 만약 시민혁명 근거로 근대를 한다면 우리는 1960년대까지 근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 그냥 개항이 된 때로부터 그냥 근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